6월 이후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런 규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1월 1일이 되면 이제 리셋 이렇게 돼서 다시 원상복구가 됐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네. 5월인데도요. 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규제는 계속 되지 않을까. 연말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대출 전문가 레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대출 좀 어려워지고 조금 분위기가 정부도 좀 이제 뭐 따져보고 은행도 좀 이제 소득도 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조금 더 여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은행들도 우선 이렇게 소득을 더 본다고 하면 가장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전세 쪽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은 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우선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라고 해서 꼭 증빙소득만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카드로 해서 이제 환산을 하거든요. 카드를 뭐 이 정도 쓰시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 소득으로도 환산해서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소득을 보든 증빙소득을 보든 어찌됐든 소득 심사를 하게 됐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이제 90%밖에 보증 안 해준다고 하니 은행도 10%의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규정으로 소득 그렇게 봐라? 하겠다.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자라는 거는 뭐 반전세로 간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월세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또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 뭐 이런 데서도 혹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좀 달라진 건데요. 그 디딤돌 대출을 받고 예전에는 주택수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추가로 집을 사면 회수가 되거든요. 상환하셔야 돼요. 근데 디딤돌은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저도 얘기를 했었고 디딤돌은 안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 6월 19일부로 신규 접수분부터는 검증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도.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받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 추가로 집을 매수하시면 이 대출을 상환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 디딤돌 대출 받고 계속 투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안 된다. 이제는 그 대출 상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정책의 취지가 뭐 좀 이자를 싸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뭐 실거주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을 위한 대출이지 뭐 투자자를 위한 대출은 아니다. 뭐 취지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쪽은 좀 소득을 좀 보고 이제 정책 자금도 이제 어떤 주택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거라면 전반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여건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약간 좀 뭐 완화해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있긴 있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LTV가 서울에 그때 40% 이랬는데 규제 지역 50%, 비규제. 뭐 서울에 뭐 비규제 많잖아요. 70%까지 늘어나서 뭐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근데 지금은 뭐 어쨌든 약간 좀 조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7월에 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이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많이 빠질 것이다. 아니다. 별 영향 없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도 스트레스 DSR 2단계거든요. 2단계라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1.2% 가산해서 물론 이제 거기 비율대로 이건 변동금리라서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3단계가 되면 1.5로 올라가고요. 그럼 0.3을 더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내 금리 비싸져요는 아니고 그 대출 한도 계산할 때만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0.3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올 초보다 지금 금리 0.5%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0.3 올렸는데 0.4 떨어져 금리가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크게
우리의 그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2단계인데 지금이 뭐 0단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딱히 그렇게 막 더 강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네요. 엄청나게 한도가 줄어든다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순수 변동금리라고 해서 뭐 3개월, 6개월 변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2개월까지가 이제 변동금리인데 이런 금리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스트레스 DSR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는 금리는 요즘 5년 고정금리 많이 들어보셨죠? 5년 고정금리인데 5년 고정금리 중에서도 주기형 상품 주기형이라는 거는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산이 0.36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0.45로 바뀌어요. 그러면 뭐 딱히 뭐 큰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어차피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시면 지금 계약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승인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하반기에 뭐 갑자기 대출 한도가 막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뭐 혹시? 너무 대출이 많이 되거나 하면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은행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반공제잖아요. 반공제. 저희가 이제 반공제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 원래 대출 한도는 70%가 아니고요. 그 70%에서 방을 하나 빼게 돼 있어요. 나중에 혹시 세입자 들어올까봐 뭐 경매로 넘어가는 뭐 복잡한 그런 절차 때문이긴 한데 방을 하나 빼는데 지금 서울에 방 하나가 5,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대출을 최대 받으려고 했는데 그 대출에서 5,500이 빠져요.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5,500이 빠지면 당장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도 규제가 많이 있어요. 다주택자 안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가장 타깃이에요. 그래서 매수 매도 동시 진행 외에 갈아타기 외에는 뭐 추가 주택 매수가 되는 은행이 많지가 않아요. 뭐 아예 안 된다는 아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또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예전에는 40년이었잖아요. 뭐 50년 적도 있었는데 그게 줄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런 규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1월 1일이 되면 이제 리셋 이렇게 돼서 다시 원상복구가 됐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5월인데도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시장에서 이 규제는 계속 되지 않을까. 연말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반공제 그 최우선 변제금 작년에 규제했다가 연초에 풀었다가 아직 안 묶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말 가면 또 묶일 수 다시 있어요. 또 묶일 수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작년 말 규제가 다 풀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막 활발히 할 시기인데도 그게 아닌가 보죠. 원래 5월 정도 되면 금리도 많이 낮추고 막 규제 다 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규제가 계속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또 은행별로 규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 구입자금 안 되고 그리고 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내가 살면서 받는 대출이 있거든요. 그런 대출도 다주택자는 뭐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제한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갭 투자 방지라고 하는데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것 같은데 갭 투자 방지라고 해서 매수 매도 동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그날 그 전세 대출 받는 날 소유자가 바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사는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의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되는 은행도 있지만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고 해서 집주인이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출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거주하다가 전세 주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사 가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또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은행이 있어요. 그거는 심각하네요. 그건 뭐 전세 주지 말라는 거와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안 되는 은행이 서울시 하나은행은 서울시만 불가. 그리고 지금 농협은행도 서울시만 불가. 그럼 하나은행 농협에서는 내가 실거주하다가 전세 주고 나가려고 하면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세입자분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해당 은행만 안 되는 건지 전 은행이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보고 다른 은행으로 빨리 가시는 은행.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힌 건 아니죠? 네. 다주택자는 대부분 막혔어요? 다주택자는 거의 매수자금 특히 생환자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뭐 2억까지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매매 잔금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원래 다주택자도 다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네. 보험사들도 뭐 안 되는 보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좀 되는 은행 몇 가지 확인 꼭 해보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상반기가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떤 그 규제가 다 풀리지 않았다면은 은행들 네. 입장에서는 뭐 올해 영업 목표를 달성을 아직 많이 못 하고 있다고도 받아야 될까요? 어때요? 좀 나가는 돈이? 그 뭐 목표 달성보다는 수익이 더 하지 않을까요? 수익은 또 괜찮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예대 금리 차가 많이 높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작년에 3.2%였을 때도 수익이 났는데 네. 지금 뭐 3.67 막 이러는데 기준금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대 마진이 좀 상당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이 많은데 뭐 꼭 많이 팔아야 돼? 비싼 거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하긴 뭐 돈은 반밖에 안 나갔지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힘들게 뭐 많이 팔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대출 규제가 좀 완화는 아니고 여기서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제 부동산의 상황을 봐야겠죠. 뭐 네. 부동산이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더 강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갑자기 뭐 가격이 오른다 네. 뭐 이러면 뭐 대출 금지 예전에 농협은행 한번 네. 대출 금지 했었잖아요. 항상 또 8월 9월 그때 네. 그 추석 때 딱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막 너무 거래가 많이 된다. 뭐 가격이 막 오를 것 같다. 막 이러면 대출도 뭐 막힐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저희가 약간 학습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출만 보면요. 대출만 네. 보면은 지금이 대출을 받기 그래도 좀 괜찮은 구간인가요? 지금은 뭐 크게 뭐 안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예외고 네. 내 집 팔고 넘어간다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직은 없으세요. 그래서 뭐 사고 팔고 이러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 돼서 또 금리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받겠다 하면 금리는 낮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규제 같은 게 더 추가로 조금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수는 거죠. 있죠. 그리고 또 대환도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집을 가장 많이 샀던 시기가 2019년, 20년 때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5년 고정금리가 끝나요. 네. 네, 그러면 변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2배가 되거든요. 지금 2배가 돼요? 네. 그분들이 높아지네. 지금 5년 동안 2.5%의 금리를 너무 잘 쓰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변동으로 바뀌다 보면 제일 싸야 4.3%, 네. 뭐 4.5로 바뀐다. 그러면 뭐 완벽한 2배는 아니지만 체감상 거의 그렇죠. 2배 되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 빨리 바꿔달라. 그러면 그런 금리 없어요. 2%대 금리 없습니다. 그럼 3% 초반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3% 초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다리면 뭐 답이 나올까요? 금리는 지금 예상하신 대로 계속 떨어질 거로 보이잖아요. 기준금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아무리 안 판다고는 하지만 계속 높은 금리를 고수할 수는 없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 그때 대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굳이 비싼 금리로 대환을 하시면 또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차라리 변동으로 4.45를 좀 몇 달 내더라도 네. 좀 시간을 지켜보면은 그렇죠. 좀 낮아질 수 있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금리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환을 하실 분들은. 어쨌든 중도상환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는 거에 대한 부담은 과거보다는 훨씬 좀 덜해진 거 아닌가요? 그럼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전에 1.2%였는데 지금 0.6이잖아요. 그래서 1억을 빌렸을 때 1억을 대출했을 때 상환 수수료가 120만 원이었다가 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뭐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갈아타고 너무 금리가 높다. 예를 들면 4.3이 아니라 바뀌는 금리가 막 7%다. 이런 네.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6%대다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갈아타실 생각하고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하고 큰 차이 없으면 좀 유지하시고 너무 차이 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환 수수료가 좀 저렴해졌으니까 한 번 더 갈아타실 생각하고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작년 뭐 재작년처럼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또 생길 수 있을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다 또 대선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때가 가장 좀 대출 받기가 그래도 좀 좋은 시절일까요? 추정상 지금 아니면 뭐 한 여름 아니면 추석 전 6월 전까지는 뭐 무난할 것으로 6월 전까지 네. 7, 8월보다 6월이 6월 3일 날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 전까지는 변화 없을 거니까 네. 예, 우리가 뭐 예측이 할 수 있잖아요. 예측. 네네. 근데 뭐 새 정부 들어와서 뭐 너무 좋아진다. 그거는 뭐 감사한 거고요. 근데 대출을 아마 새 정부가 어디가 뭐 정권을 잡든지 간에 잡자마자 풀어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건이 막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것 같지는 않고 금리는 뭐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오히려 또 약간 또 거래량 불붙기 시작하면은 또 항상 8월 27일 요때거든요. 그 앞뒤로. 대출 중지 막 이런 것도. 대출 중단하고 막 갑자기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도를 줄인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요즘 신용대출은 이자란 어느 정도로 봐야 이게 되나요? 이제 본인 신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업 다닌 분들은 보통 4% 초반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4% 초반. 네. 그럼 주담대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없어요. 네, 그래서 괜찮네요. 예전에 막 6% 7% 신용대출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정말 좋은 분들은 3% 후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거의 주담대 금리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괜찮네요. 뭐 할만하네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 신용대출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용대출은 철저하게 그 신용 점수만 보나요? 아니면 뭐 기존 대출 같은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건가요? 당연히 봅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도 개인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네. DSR을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미 DSR이 포화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이자는요? 그러면 이자는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이자가 더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기존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순수하게 신용 점수만. 그렇죠. 신용 점수 또 뭐 소득, DSR 다 따져가지고 본인의 이제 해당 은행의 거래라든지 이런 거 다 봐서 종합적으로 이제 금리가 매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너무 대출 많으면 신용대출 거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앱으로 많이 돌려보신단 말이에요. 뭐 카카오라든지 뭐 토스 이런 거 다 열어보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에서 그 대출 한도들이 이렇게 쫙 떠요. 저희 아시는 분 한 분이 자기 소득 4천인데 4천인데 8천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또 거기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실망하시니까 그래요. 최종 승인 단계까지 한번 가보시라. 왜냐하면 이렇게 예시로 주는 거하고 최종까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결국 안 된다, 안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은 계획 세우셔야 되고 내가 집 살 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끝까지 가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나와 있는 그 금액이 나의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낭패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이렇게 심사까지 간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에서 간다고 마음 먹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해봐도 되는 건가요? 하셔도 돼요. 이게 뭐 실행도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아직 그 너무 많은 조회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심사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한번 심사를 하는데 과다 조회 같은 거 나오긴 하더라고요. 과다 조회? 네. 근데 그건 한 3, 4일 지나면 또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자제를 하시면 그러면 신용 점수가 막 그렇게 팍팍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연체가 가장 안 좋고요. 연체만 안 하면 웬만한 뭐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상위권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신용 점수를 뭐 관리를 막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용 점수라는 것이요 굉장히 애매한 게 있을 때 공기 같다고 해야 되나?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떨어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뭐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연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신용 점수 계속 관리하시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은 보통 뭐 잔금을 치른다든지 뭐 보증금 뭐 언제까지 뭐 올려주세요 이러면서 보통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한은 보다 뭐 넉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한 달 전 뭐 이렇게 뭐 조급해서 바쁘다가 이제 하다 보니 잘 나오겠지 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잔금일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면 갑자기 막 패닉에 빠지실 텐데 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출 거절당했다. 이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당황하시죠. 근데 이제 대출이 거절이 됐을 때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나의 문제인지, 은행의 문제인지, 뭐 물건의 문제인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은행의 문제다. 그러면 은행을 바꾸시면 돼요. 빨리. 네. 그러면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내가 뭐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촉박해. 이런 은행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은 저희가 보통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달 전,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승인 심사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혹시 안 나올 경우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제가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수 조회를 해야 돼요. 본인이 네. 집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벌써 1박 2일 걸리기 때문에 이런 대출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신용대출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간을 좀 주는 게 가장 우리가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했던 사례 중에서 뭐 제일 빨리 했다. 뭐 이게 뭐 최단 기간 한 얼마 정도 봐야 돼요? 한 4일은 걸리나요? 한 3, 4일? 정말 심각하다. 막 문제 있다. 막 이러면 정말 2, 3일에도 하기는 해요. 하기는 쉽지 해. 않다 근데. 네, 근데 일단 이제 저희가 직장인들이 이 프로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이제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그런 오더가 내려오면 좋으시겠어요? 싫겠죠. 네, 막 급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은행 직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14일이 안 됐는데 14일밖에 안 남는데 가져왔다. 이런 아예 은행 자체 프로그램에서 안 돼요? 안 되는 은행들도 많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알아보면은 거절당하면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죠. 근데 14일밖에 안 남은 은행으로 가야 돼. 네. 근데 한 달인데 거절당했어. 네. 근데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생각보다 빨리 좀 움직이긴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전세대출 한 달 전에 신청하시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2달 전부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리를 싸게 받는 걸 그러니까 원하시잖아요. 미리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담보대출도 그래도 정말 아무리 미룬다고 해도 한 달 전에는 접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한 달 전에든 이렇게 접수를 하면은 거절까지는 뭐 금방 답이 나오나요? 이게 이제 그 직원에 따라서 직원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짜문 처리를 네, 해버리면 저희가 이제 그냥 전문용어로 그냥 깔고 앉아있다. 깔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임박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너무 연락이 없으면 이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 연락이 없다. 그러면 잘 되고 있어서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죄송해요, 깜빡했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네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 해당 직원이 커버합니다. 어떻게 해줘요? 네. 그래요? 뭐 빨리빨리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되도록이면 여유를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지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물건지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 뭐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그래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은 대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물건은 이제 처음부터 아예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소득하고 부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은행에서 안 되면 DSR 같은 경우에 보험사는 조금 더 나오잖아요. 이금융권으로 가시면 어찌됐든 거절이 되면 커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빨리 저희가 되는 은행으로 돌려드리는 게 좋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많이 보실 텐데 이 대출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경험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제 무심코한 어떤 실수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실수 때문에 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 좀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얘기 정말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큰 손해잖아요. 이거는 큰 손해. 이게 뭐냐면 저희가 뭐 소득이 약간 부족해서 뭐 대출 한도가 조금 덜 나온다, 뭐 3, 4천 덜 나온다 이런 건 큰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큰 손해는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예요. 아예 안 나올 때.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이 최근에 이제 있었던 분인데 그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수예요. 주택수. 본인은 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택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주택이 쓸데없는 주택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계약을 하셨던 분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규제 지역이었는데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하는 1주택자밖에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이 뭐 예전에 뭐 엄청나게 뭐 잘못돼가지고 그냥 떠안고 있는 집이 3개인가 있는 거를 깜빡 잊으신 거예요.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거죠. 대출이 불가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규제 지역에 대출이 나와야지 잔금을 칠 텐데 이런 경우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거 부랴부랴 뭐 팔아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고. 안 되죠. 그리고 잔금을 못 내면 계약금 나가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날리거나 아니면 사금융 이용하거나 뭐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금융 이용하게 되면 금리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애 최초예요. 생애 최초. 본인은 생애 최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거나 아니면 나는 생애 최초면 이제 부부가 다 생애 최초여야 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예전에 뭐 집을 샀다 팔았다거나 몰랐다거나 잊어버렸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뭐 전세 끼고 또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작은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 생애 최초가 아니게 되면 한도가 안 나오거나 줄어들거나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주택수 이게 굉장히 우리의 그 큰 실수에 그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생각보다 뭐 부모님이 뭐 나 몰래 뭐 이렇게 샀다 파는 경우들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좀 그 하시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걱정되시면 조금 더 일찍 좀 접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현장 분위기부터 또 대출은 또 어떻게 받는 게 현명한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소리가 좀 안 좋았다는 거 또 레오님한테도 죄송하고 또 시청하신 분들도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